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정착한 지 10년 넘긴 30대 여자입니다. 촌에서 자란 티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인간이고요. 시골에서는 믿을 것도 사람, 믿지 말아야 할 것도 사람인데요. 서울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한가 봐요. 사람들 말에 사람 사는 게 다 인연 따라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잘못된 인연 하나 만나니까 인생이 한 번에 스펙터클해지더라고요. 그 인간은 저라는 인연 만나 일도 잘 풀렸었는데 억울하게 저는 그렇지 못했네요. 그래서 제가 그 인간의 악연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설명하려면 아무래도 제 깊은 인생 이야기부터 꺼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농사짓던 손을 덜덜 떨면서 너는 서울 가서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하셨던 그 말이 왜 그리 절박했는지 그 근본이 된 시절이요. 저도 별 수 없이 그때를 꺼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논 몇 마지기, 밭 몇 동이가 세상 전부인 집이었는데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하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었어요. 우리 집은 딱 그 수준이었어요.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 눈치 보면서 사는 처지도 아닌 그냥 먹고 살 만큼 되는 농사꾼 집. 아빠는 성실하게 농사만 짓는 분이셨고 엄마는 밭일하고 집안 돌보고 그러면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평범한 삶이 중학교 3학년 어느 겨울에 확 뒤틀렸습니다. 그날도 눈이 쌓였는데 축사 지붕이 푹 꺼질까봐 아빠가 부랴부랴 올라가셨죠. 저야 뭐 그때는 눈 쌓이면 그냥 신난 나이니까 아빠 또 괜히 욕심 부리시네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는데요. 그 얼어붙은 지붕에서 아빠가 발을 헛디딘 거예요.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뛰어나가면서 소리쳤어요. 여보, 정신 차려. 어디를 다쳤어? 아빠는 제대로 말도 못 하셨어요. 허리랑 다리가 완전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구급차 불러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때부터가 진짜 전쟁이었어요. 수술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두 번, 세 번, 입원도 길어지고 재활도 길어지고 돈은 쏟아지고 일은 끊기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책상 앞에서 이를 꽉 물고 앉아 있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냥 갑자기 철이 들어버린 느낌이랄까요. 엄마는 그때부터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 사셨어요. 낮엔 밭일, 밤엔 식당일, 그리고 남는 시간은 그냥 없었죠. 잠깐 집에 들어오면 그대로 식탁에 엎드려 잠들어 버리고 새벽엔 또 나가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딱 하나였어요. 내가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 먹여 살려야겠다는 거요. 근데 상황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진 않죠. 병원비는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집에 있던 땅도 하나둘 나갔습니다. 팔리는 족족 병원비로 증발했어요. 언제 이만큼밖에 안 남았지? 이런 생각할 틈도 없을 만큼 일이 빠르게 굴러갔어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아빠 상태가 서서히 괜찮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농사? 그건 절대 못하세요. 허리랑 다리가 예전 같아야 논밭을 다루지. 사람 몸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말 그대로 큰 밭 하나. 아빠는 차마 말은 못 꺼냈지만 표정으로 다 보였어요. 임자, 우리 어차피 밭일도 못하는데 그냥 그 땅도 팔까? 근데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완강하게 맞고 나왔습니다. 안 팔어, 절대 안 팔어. 그건 우리 딸 시집 갈 때 줄 거야. 저거까지 팔면 얘는 우리 딸 영재는 빈손으로 시집 가라고. 저는 그 말 들었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 땅 안 팔고 냅둔 게 나 때문이었다고? 저는 그때 진심으로 말렸어요. 엄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 시집 갈 생각도 없고 돈도 없는데 뭘.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가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딸 시집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면 평생 서러움만 남는 거요. 그건 엄마를 위해서라도 가만히 냅둬. 아빠는 그때 저를 슬쩍 보더니 더 이상 말 안 하셨어요. 엄마가 마음 먹으면 끝이라는 걸 아빠가 누구보다 잘 아시거든요. 애초에 우리 집을 버텨온 건 엄마였으니까요. 그 남겨진 땅은 그냥 밭 한 덩이가 아니었어요.
엄마한테는 딸 하나 그래도 체면 세워서 시집 보내고 싶다는 마지막 보루 같은 거였나 봐요. 농사꾼집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자존심. 돈으로 따지면 그때 이미 집안 사정상 팔아야 하는 게 맞았는데 엄마는 절대 안 놔버렸습니다. 그 고집 하나로 버틴 거예요. 그리고 그 고집이 나중에 제 인생이 뒤집히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됐지요. 엄마가 그 땅을 끝까지 쥐고 있던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제 앞에서 항상 길을 살려주는 말을 골라서 하셨거든요. 너는 서울 가서 사람답게 살아라. 흙 묻히고 허리 휘는 삶은 여기서 엄마 아빠가 끝낼 거니까 너는 서울 가서 깍쟁이 소리 듣든 뭐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을 몇 년 동안 귀에 박히게 들었어요. 엄마는 마치 주문처럼 그 얘기를 반복하셨지요. 영지야, 너는 서울 가면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뭐 하나라도 배울 수 있어. 여긴 답이 없어. 우리처럼 살지 마.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속으로 울면서 웃었어요. 엄마가 우리처럼이라는 게 말하는 게 속상하기도 하고 엄마는 왜 서울에 그렇게 환상을 가지셨을까? 근데 엄마 눈빛 보면 또 장난이 아니었어요. 농사 짓느라 손바닥 갈라지고 식당에서 기름 튀어도 웃던 그 엄마가 너는 절대 이렇게 살지 마라 하고 이를 꽉 물고 말하시면 저도 괜히 마음이 덜컥했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미친 사람처럼 굴었죠. 책상 앞에 붙은 필승인 서울이라고 적은 종이를 보면서 살았어요. 결국 저는 엄마가 바라던 대로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버스 타고 상경하던 그날 엄마가 제 짐을 쥐고 계셨는데 손이 떨리길래 걱정됐어요. 엄마, 무슨 감기라도 걸렸어? 왜 이렇게 떨어? 아니, 그냥 네가 진짜 나가는구나 싶어. 버스 타고 반나절이면 오는데 뭘 평생 못 만날 것처럼 그래? 나 다음 주에 또 내려올 거야. 그 말 듣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면서도 목이 꽉 조여지더라고요. 엄마는 끝까지 울지도 않았어요. 그런 말 말어. 가서 적응부터 잘해라. 여기 생각하지 말고. 이 말만 하고 몸을 휙 돌려버렸는데 그 뒷모습이 얼마나 진짜 작아 보이던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나 진짜 잘 살아야겠다라는 부담이 확 길어졌다는 걸. 서울 오자마자 저는 뭐라도 잡아야 할 것 같아서 학교, 자취방, 도서관을 돌며 쉴 틈 없이 살았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티 안 나게 하려고 일부러 말투도 더 조심했죠. 그리고 엄마한테는 계속 밝은 척 했어요. 엄마, 여기 사람들 많아서 좋아. 밥도 맛있고 학교도 멋있고. 엄마가 왜 서울 오라고 했는지 알겠다. 그래, 잘했다. 잘 지내라. 예, 사진도 많이 보내줘. 엄마가 요즘 그거 보는 낙에 살아. 근데 사실 뭐가 맛있고 멋있고 그럴 여유는 없었어요. 그냥 서울 왔다는 사실만으로 버텼죠. 그 땅을 남겨두고 집안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제가 여기서 헤맬 수가 없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저는 적당히 좋은 회사라고 불릴 만한 곳에 들어갔어요. 월급도 쏠쏠하고 사람들도 무난하고 엄마한테도 엄마 덕분에 좋은 곳에 취업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직장이었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선배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야, 너 소개팅 할래? 괜찮은 애 있다? 저는 그때 연애가 머릿속에 없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대충 넘기려고 했는데 선배가 계속 밀어붙이길래 한번 나가보기로 했죠. 뭐 잃을 건 없으니까요.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이 제 미래의 남편이 됐어요. 솔직히 첫인상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적당히 키 크고 인상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 사업한다고 할 때 조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월급쟁이라는 단어에 쪼이는 삶을 실컷 겪고 있던 저한테 사업한다는 말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작게 시작한 회사인데요. 건축자재 납품합니다. 규모는 작아도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말할 때 눈빛이 진짜 반짝였어요. 뭔가 확실히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특유의 눈빛 있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그게 멋있어 보였어요. 대표라는 것도 그렇지만 뭔가 열심히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며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남편이 어릴 때는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도 자주 듣게 됐죠. 나는 어릴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더 욕심이 생기더라. 당신 마음 나도 잘 알아. 나도 그렇지 않았으면 여기서 당신 만날 일 없었을지도 몰라. 그래? 역시 우린 천생연분인가 봐.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괜히 믿음이 갔어요. 고생한 사람은 성공하면 사람 먼저 챙기지 않을까. 이런 순진한 생각으로요. 제가 엄마한테 잘하듯이요. 근데 남편은 진짜 성공을 할 때까지 주변 사람을 챙길 여유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연애할 때 남편은 좋았지만 사업이 1순위인 건 너무 티가 났어요. 데이트 중에도 전화만 오면 아, 잠깐만, 거래처. 이러면서 바로 자리 뜨고 주말에도 갑자기 미안, 이번 주에 못 만나겠다. 갑자기 미팅이 생겨서 하고 약속 취소하기 일쑤였죠. 처음엔 저도 이해했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원래 바쁘다고들 하니까요. 근데 반복되니까 헛웃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번엔 또 어디로 튀나 이런 느낌. 그래도 뭐 크게 싸우진 않았지만요. 저도 조금씩 섭섭하다고 말은 해봤거든요. 오빠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나랑 시간도 잘 못 보내고. 영자, 우리 결혼할 거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다 나중에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거지. 우리 집을 위해서야. 지금은 1순위가 사업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또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라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그 말을 그냥 믿었습니다. 지금 고생하면 나중엔 편해지겠지. 이런 식으로 위안 삼았죠. 남편이 저한테 못해주거나 그런 건 또 아니었거든요. 선물도 챙겨주고 챙길 건 챙기고 말도 달콤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냥 덮고 넘어간 거죠. 그렇게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희 둘 인생이 이렇게 바닥을 긁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아이러니한 게요. 저희 결혼식 올리던 그 시점이 남편 사업이 제일 잘 나가던 때였거든요. 사람들한테 인사만 하면 다들 그러더라고요. 야, 너 남편 진짜 잘 만났다. 우리처럼 백도 없는 사람이 사업가랑 결혼하는 거 쉽지 않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뭐 그냥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사실 그때 남편은 성실 이상의 뭔가가 있었어요. 남편은 늘 표정에서 내가 해낸다는 자신감이 뚝뚝 떨어졌거든요. 저도 그 멋짐에 홀라당 넘어간 거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한두 달 지났을까? 어느 날 뉴스에서 처음 코시국이라는 단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심각한 감기쯤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건설업계가 이런 변수가 오면 그냥 바로 휘청한다는 거였죠. 제가 그걸 너무 몰랐던 거예요. 공사 현장들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하고 자재 주문이 끊기고 납품 스케줄이 전부 뒤틀리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연속 폭격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그때부터 핸드폰 붙잡고 사람들한테 전화를 미친 듯이 돌렸습니다. 형님, 이거 일정만 조금만 조정할 수 없을까요? 예, 형님. 아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엎어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낯설던지요. 사업 잘 될 때만 보던 그 번뜩이던 표정이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어요. 며칠 지나니까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거래처 몇 곳은 아예 부도가 나버렸고 자재값이 치솟아서 기존 계약은 죄다 적자가 돼버렸죠.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통장에 있는 거 이걸로 며칠이나 더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어. 당장 직원들 월급은 줄 수 있나? 저는 그냥 멍해졌어요. 남편이 워낙 꼼꼼하게 일하며 직원들 인건비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끝이라는 말을 꺼낸 걸 처음 봤거든요. 집 대출도 있었고 모아둔 돈은 이미 대부분 거기에 들어간 상태라 진짜 답이 없었어요.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하니까 우리 둘은 먹고 살겠지만 남편 어깨 위에 얹어질 빚들은 제 월급으로는 뭐 바닷물에서 컵으로 한 컵 든 정도로 아무 소용 없을 거고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컴퓨터 화면 켜놓고 머리 감싸고 있길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빠, 어느 정도로 힘든 상태인 건데 말을 좀 해봐. 내일이라도 직원들 월급 못 주면 당장 올스탑이야.
이자도 밀리고 나 지금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 듣는데 자꾸만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평생 지켜온 그 땅, 그리고 밭 하나 남겨두려고 얼마나 몸이 망가져도 버티던 엄마. 솔직히 제가 가진 건 없으니 그 땅이 계속 아른거리더라고요. 왜냐면 그 땅 우리 엄마가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갖고 계신 거라 했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땐 남편의 사업이 잘 되던 때라 시골 땅을 팔 만큼 돈이 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편한테는 그 땅의 존재 자체도 말 안 했고요. 엄마한테만 슬쩍 나중에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팔아 도와달라고 미뤘었죠. 그래서 남편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줄로만 알고 혼자서 버티고 있던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미안하고 마음을 찢어놓더라고요. 그래, 엄마도 지금 이 상황 알면 땅 내놓자고 할 거야. 나 결혼해서 잘 살라고 그 땅 팔아 돈 주려고 하셨던 거니까 지금 저 사람 살리는 것도 다 내 결혼 생활 위한 거잖아.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빠, 내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 남편은 저를 빤히 보다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을 했어요. 너가 도와줄 돈이 있어?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너 뭐 위험한 거 하는 거 아니지? 사실 난 아니고 우리 엄마가 땅 하나 남겨둔 게 있거든. 팔면 꽤 큰 돈이 될 거야. 그걸 엄마한테 말해볼까? 그 순간 남편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시세를 듣더니 거의 울듯이 울먹이더라고요. 진짜? 장모님이 도와주신다고? 진짜 그럼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거만 버틸 수 있어. 제발 부탁 좀 드려줘. 이 위기 넘어서면 내가 평생 갚을게. 진짜로. 진짜로 잊지 않고. 남편이 제 두 손을 잡고 말하는데 그 절박한 온기가 느껴져서 저도 울컥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어떻게 버텼는지, 얼마나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는지 그게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그 땅 있잖아요. 나 힘들 때 도와주기로 했던 거. 엄마 요즘 코시국 때문에 오빠 회사가 진짜 어려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야. 그래, 그럼 지금 땅 팔자. 너 힘들어하는데 내가 뭐 쥐고 있을 이유가 있냐? 그렇게 땅이 팔렸고 돈은 바로 남편 회사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그날 저녁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더니 거의 기절한 사람처럼 주저앉았어요. 장모님이 내 은인이셔. 그리고 영지 넌 하늘에서 내려준 내 천사야. 진짜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나 진짜 열심히 할게. 그리고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 후 몇 달 동안 남편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거래처 하나라도 붙잡으려고 동분서주하고 현장에도 직접 뛰어다니고 평일 주말 상관없이 연락 들어오면 바로 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그래도 마음이 놓였어요. 이 사람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몇 달 지나니까 회사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묵혀있던 거래처가 다시 연락 오고 밀린 외상도 두어 건 정리되고 일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때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그 말 듣고 얼마나 행복했는데요. 그래, 고생만 하라는 법은 없구나. 엄마 땅이 헛되이 쓰인 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편 회사가 좀 숨을 돌리기 시작할 때쯤 엄마가 서울로 건강검진을 오게 되셨어요. 엄마 허리 통증이 갈수록 심해져서 지방병원에서 몇 번 진료를 받았는데도 큰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하니 엄마가 오히려 불안해지신 거예요. 저기 의사 말만 듣고 있다가 큰 병 놓치는 거 아니냐? 정밀검사 좀 받아보려고 예약했어. 되는 날이 하루밖에 없길래 일단 예약했는데 너 그날 시간 되니? 저는 회사 일정 보고 머리를 감쌌어요. 하필 엄마 검진 날짜가 제 지방 출장 날이랑 딱 겹친 거예요. 엄마, 어떡하지? 그날 제가 서울에 없어요. 근데 오빠한테 부탁해 볼게. 엄마 검진 끝날 때쯤에 데리러 가라고 할게요.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럼 황서방한테 말해줘.
나도 좋네. 오랜만에 황서방 얼굴도 보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신 게 더 마음 아파요. 엄마는 사람을 믿는 분이거든요. 저는 그날 바로 남편한테 날짜랑 시간 전달하면서 부탁했고요. 남편도 흔쾌히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 저는 지방에서 일을 마치고 바로 서울로 올라오는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혹시 너 남편한테 연락 되냐? 왜? 오빠 연락 안 돼요? 엄마 이제야 검진 끝난 거야? 그러자 엄마는 한숨을 길게 쉬고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검진은 벌써 끝났지. 내가 혹시나 싶어서 입구에서 기다린 지 몇 시간 지난 줄 아냐? 지금 4시간이나 지났다 4시간이나. 저는 그 말 듣고 진짜 식은땀이 쫙 났어요. 뭐? 4시간? 4시간 동안 오빠랑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엄마, 나한테 왜 이제야 전화했어? 너 출장이라며 방해될까봐 기다려봤지. 그 말 듣자마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엄마는 긴 통원 검사 받느라 몸도 무거운데 그 상태로 4시간 동안 병원 입구에서 서성였다는 거잖아요. 4시간, 그걸 상상하니까 머릿속이 욱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엄마한테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고 차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바로 걸었어요. 통화 연결은 되는데 안 받아요. 제가 평소에 화 잘 안 내는 편인데 그 순간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보, 전화 좀 받아. 지금 뭐 하는 건데? 계속 벨만 울리는데 남편은 안 받더라고요. 3번째, 4번째, 5번째. 그리고 제가 이성을 놓기 직전에서야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왜? 나 바빠, 여보. 왜? 왜? 오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전화한 거 당신이었어. 나 미팅 중이었지. 바빠서 못 봤어. 미팅이라고? 오빠, 오늘 내가 오빠한테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 병원 다녀오시는 거 좀 챙겨달라고 부탁했잖아. 엄마가 4시간 동안 병원 입구에서 오빠만 기다렸대.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은 그제야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맞다. 장모님. 저는 그 말만 듣는데 짜증이 확 올라와서 핸드폰을 바닥에 던질 뻔했다니까요. 맞다? 지금 맞다가 나와? 네가 데리러 가기로 했잖아. 중요한 거래처 미팅에 갑자기 잡혀서 까먹었어. 이거 진짜 중요한 거라서 어쩌지?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속이 부글거렸는지 몰라요. 엄마가 평생 생고생해서 쥐고 계시던 땅 때문에 허리도 안 좋아진 거고 그것 때문에 정밀검사 받으러 서울까지 올라오신 건데 그걸 4시간 동안 방치했다? 그 땅 덕에 사업도 살아났으면서 아무리 사업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건 진짜 선 넘는 거잖아요. 당신 사업 자금 필요할 때는 우리 엄마한테 빌고 울고 난리더니 지금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밖에서 4시간 기다렸는데 당신이 할 말이 까먹었어 한마디야? 남편은 말문이 막히긴 했는지 잠깐 뜸을 들이더니 잘못한 건 맞지. 근데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 이게 다 우리 위해서라고. 장모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도 있고 정신이 좀 없었어. 당신한테도 떳떳한 남편이고 싶고 돈 많이 벌어서 장모님한테도 갚아야지.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까 또 제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저도 이 사람이 요즘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현장 뛰다가 신발 밑창이 닳아서 갈아 신는 걸 제가 몇 번이나 봤거든요. 밤에 들어오면 말도 안 하고 바로 소파에 쓰러져 자던 사람인데 그 모습을 기억하니까 제가 내뿜던 화가 벽에 부딪혀 퍼지는 것처럼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저는 목까지 차올랐던 말을 삼키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나도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진짜 알아. 근데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좀 봐줘. 엄마도 나도 오빠 가족도 그냥 좀 봐줬으면 좋겠어. 우리도 오빠 사람인데.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장모님도 너한테도 다 미안하다. 내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었어.
남편과 싸움이 일단락되고 저는 서울 올라가며 바로 엄마한테 갔어요. 병원 입구 의자에 앉아 계신 엄마는 얼굴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엄마, 얼른 가요. 오래 기다려서 허리도 아파졌겠다. 엄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발걸음이 살짝 절뚝였어요. 제가 택시 잡아 엄마를 태워 집까지 모셔다 드렸고 따뜻한 물 챙겨드리고 저녁까지 억지로라도 먹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엄마는 남편을 두둔하시더라고요. 황서방도 요즘 정신없어서 그랬겠지. 네가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버스로 내려가시겠다는 걸 제가 끝까지 붙잡았고 결국 엄마는 제가 데려다준 차 안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집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엄마를 겨우겨우 챙겨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허하게 붕 뜨더라고요. 엄마를 챙겨 집에 보내드린 그쯤부터였어요. 이상하게 남편 사업이 조금씩 들썩이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눈에 띄게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그래도 다행이네 정도였는데 그게 점점 이거 진짜 다시 일어나는 건가 싶은 정도로 달라졌어요. 끊겼던 거래처들이 하나둘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요. 예, 형님. 다시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번엔 일정 맞춰드릴게요. 그 통화를 받는 남편 모습이 예전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코시국으로 진짜 박살났던 업계가 서서히 살아나면서 자재 수요가 올라가자 남편 회사도 같이 살아난 거였죠. 건설 현장은 재개됐고 자재 주문은 다시 밀려들었고 남편 회사의 이름이 슬슬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어요. 사람들이 연락해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네 남편 회사 다시 잘 된다며. 역시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더니 진짜네. 저도 진짜 그 말 들으면 기분 이상했어요. 우리가 진짜 버텨냈구나 싶고 엄마 땅까지 팔아가며 도와줬던 게 헛되지 않았다는 게 뼛속까지 느껴지는 그 안도감이 있었어요. 같이 역경을 이겨낸 진짜 부부가 된 자부심도 들고요. 남편은 그 뒤로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일했어요. 아침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나갔다가 새벽에 얼굴이 반쯤 녹은 상태로 들어오고 여보, 나 오늘 한 건 더 잡았어. 지금 진짜 물 들어오는 시기인가 봐. 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소파에 쓰러져 잠들곤 했어요. 이젠 집에서 자는 날보다 밖에 있는 날이 더 많은 사람이었지만 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남들은 저런 남편 없어서 난리인데 그래도 우리 남편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우리 지키려고 저렇게 뛰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약간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회사 이번에 대기업이랑 계약 들어가게 됐어. 잦은 아픈 큰 건으로. 대기업? 진짜? 오빠, 그거 되면 진짜 끝난 거 아니야? 응, 이거 터지면 우리 회사 이제 진짜 대박이야. 이거면 우리도 완전 똥똥거리고 살 수 있다고. 당신도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내가 다 챙겨줄게.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데 괜히 울컥해서 말이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믿기지 않게 실제로 그 계약이 성사됐어요. 그 뒤로 남편 회사는 완전 날개 달았죠. 프로젝트 문의가 쏟아졌고 공사 현장들에서 남편 회사 걸어오려고 줄 서는 수준이 됐고 진짜 몇 달 지나지도 않아 매출이 100억을 찍어버렸어요. 100억이요? 저는 숫자 보고도 실감이 안 났어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100억이라는 숫자는 그냥 TV에서나 나오는 환상이었거든요. 그냥 돈 많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 그런 거요. 근데 그 숫자가 우리 집 얘기가 된 거예요. 그동안 같이 울고 밤새고 엄마 땅도 팔고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그래도 결과가 이렇게 오니까 그냥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다시 빛나는 얼굴로 웃는 걸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앞날이 평탄해질 줄만 알았어요. 이제 여유도 생겼으니까 남편도 저 좀 더 봐줄 테고 저희 결혼 초처럼 손잡고 산책하고 데이트하고 여행도 가고 이제 아이 가질 노력도 해보고 그런 평범하고 따뜻한 부부 생활이 드디어 시작되겠구나 기대했어요. 저는 제 친구들에게도 말했어요. 이제 오빠 일이 좀 자리 잡았으니까 우리도 좀 쉬고 여행도 다닐 거야.
너 진짜 고생 많았다. 너 회사 다니면서 내주 아닌 거 보고 혀를 내둘렀잖아. 그 오빠한테 이제 보답 받아야지. 이제 고생 끝났네. 그 말 들으면서 괜히 코끝이 찡했어요. 근데요, 인생은 꼭 이런 타이밍에 뒤통수를 때리더라고요. 그것도 제대로. 결혼 기념일을 3일 앞둔 날이었어요. 남편이 멀쩡한 얼굴로 제 앞에 서류를 딱 내밀지 뭐예요? 그 표정이 너무나 평온했어요. 이혼하자.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그냥 백지처럼 하얘졌어요. 귀에서 웅 소리만 들리고 숨 쉬는 것도 잠깐 잊어버릴 정도였죠. 뭐라고? 이혼하자고. 아무런 징조도 없었고 싸운 적도 없었고 며칠 전만 해도 같이 밥 먹으면서 웃었는데 갑자기 이혼. 저는 그때 진짜로 머리가 쾅 하고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돈 좀 벌더니 나 버리겠다는 건가? 이 생각부터 들었죠. 제가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힘들 때는 저한테 매달리면서 자기 버리지 말라고 처절하게 울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 마지막에 엄마 땅도 팔아서 도와준 건데 성공하자마자 이제 저는 필요 없다는 거냐고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남편 표정에 단 한 방울의 고민도 없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자 분노가 끓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혼자 힘으로 성공한 것 같아? 애초에 다 죽어간 회사 살린 게 누구 돈이었는데? 남편은 뭐가 그리 당당한지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돈만 있다고 회사가 살아나는 줄 알아? 다 내가 밤낮으로 뛰어서 만들어낸 건데 그게 뭐가 어쨌다고? 당신이 울고불고 나한테 매달리고 다 죽을 것처럼 굴길래 내가 우리 엄마한테 땅 팔아달라고 부탁한 거잖아. 니네 엄마 땅 아니고 우리 엄마 땅을. 당신이 그때 뭐라 그랬어? 평생 은혜 갚겠다며. 은인이라며. 제 말을 듣는 동안 남편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더니 아주 작게 웃더라고요. 그래, 지금 그깟 땅값 때문에 그런다는 거지. 그거 지금 생각하면 나한테 큰 돈도 아니지 않냐? 땅값 다시 돌려주면 될 거 아니냐? 줄 테니까 그냥 도장 찍어 이년아. 남편의 저급한 말들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저는 헛웃음이 터졌어요. 이 인간은 이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랄까요. 사람 버릇이라는 게 위기일 때랑 성공했을 때 제일 정확하게 보인다던데 제 앞에 있는 건 성공한 척하는 졸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지금 솔직하게 말해줄까? 요즘 모임 다니면 여자들 얼마나 세련된지 알아? 내가 그런 사람들이랑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 오면 얼마나 한숨이 나는 줄 알아? 솔직히 너는 너무 촌스럽잖아. 꾸미는 것도 안 하고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후줄근하고 보는 내가 더 지쳐. 이제는 뭐 설레지도 않고 짜증만 난다.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꾸미기라도 하든가. 이 인간이 제 앞에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저는 남편 늦게 들어오면 자다 일어나서도 신발부터 벗겨놓고 씻는 동안 야식 만들어다 바치고 새벽에 나가면 커피라도 쥐어주고 아무 말도 안 해도 퀭한 얼굴 보면 조용히 안아주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게 이 인간 눈에는 그저 촌스러움으로 보였던 거죠. 남편은 입을 더 돌렸어요. 돈도 벌었겠다. 나는 이제 제대로 된 여자 만나고 싶어. 너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인정은 해. 근데 그렇다고 같이 살 이유는 없잖아. 각자 길 가자.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상하게도 더 화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제 마음도 완전히 식어버렸죠. 그래? 각자 길 가자고? 그래, 그럼 찍어줄게.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책장 속에서 제 인감도장이랑 먼지 한 톨도 안 묻게끔 숨겨두고 살피고 또 살펴오던 봉투 하나를 꺼내서 가져왔죠. 다시 거실로 나와 남편이 내민 서류에 도장 쾅 찍어주고 가지고 나온 봉투를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남편은 그저 또 뭐냐는 표정으로 봉투를 뜯어 펼쳐보자마자 표정이 싹 굳어지기 시작했죠. 지금부터는 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이 복수가 뭔지 얘기하려면 미리 설명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서류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 조금만 참고 들어봐 주세요. 남편이 한창 사업을 다시 일으켜 보려고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제일 목매달던 게 바로 새 물류 창고였지요. 새로운 창고가 있어야 물량도 받고 입출구 관리도 제대로 되고 거래처에서도 신뢰가 생기니까요. 그렇게 서울 외곽 한적한 곳에 넓은 부지가 하나 눈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 땅이 제일 마음에 든다. 여기가 딱이야. 공용도로랑도 붙어 있어서 출입도 편하고 위치도 괜찮고. 근데 문제는 딱 하나였어요. 그 땅이 아주 예쁜 맹지였다는 거요. 사방이 죄다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길이 없었거든요. 길이 없는 땅에 창고를 지을 순 없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 남편의 자금 상황에서 이만큼 괜찮은 위치와 부지를 가진 땅을 찾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공용도로와 맞닿은 땅을 가진 땅 주인 아저씨에게 가서 협상을 시도했죠. 사장님, 제가 딱 길래 정도만 사갈게요. 가격은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맞출 테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았을 텐데 우리 남편은 그게 안 돼요. 자기가 얕잡아 본 사람한테는 공손하게 말하는 근육이 없는 인간이라서 말끝마다 은근히 내가 사주니까 고맙게 생각하라는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그래서 첫 협상부터 이미 삐걱거렸어요. 내 땅 파는 건 내 자유지. 내가 꼭 팔아야 할 만큼 부족하진 않아서 미안허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사장님. 여기 땅은 관리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에 땅 주인이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관리 안 하는 땅은 땅도 아닌가?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저는 옆에서 가만히 보다가 남편을 슬쩍 찔렀어요. 말을 좀 예쁘게 해. 사달라는 사람 태도가 왜 이래? 내가 무슨 말 잘못했어? 사람이 이렇게 답답한 것도 재주라니까요. 그 뒤로도 몇 번 더 찾아갔지만 땅 주인은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어요. 남편 태도에 정이 뚝 떨어진 거죠. 근데 남편은 그럴수록 더 오기가 생겼어요. 창고가 있어야 회사가 다시 제대로 굴러간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였던 시기라 결국 남편은 별의별 꼼수까지 생각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당장 길이 없으면 어떡해. 그냥 일단 지으면 되지. 완공되면 그때 다시 협상하면 되는 거고. 진짜 기회가 왔는데 이걸 놓칠 순 없어.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사업가의 감인지 뭔지 일단 질러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땅도 없는 데서 시작하면 그게 불법이잖아. 어차피 그 아저씨 소유권만 있고 관리도 안 하는 땅이잖아. 잠깐 쓰면 누가 알겠어. 일단 공사만 얼른 해놓고 나중에 배째라식으로 협상하면 돼. 저는 남편 입에서 배째라라는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사업하면서 배운 게 그딴 거밖에 없는 건가 싶어서 저 인간이 나중에 나한테도 배째라 할 수 있겠구나. 잠깐 그런 생각도 스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스침이 정답이었죠. 남편은 결국 땅 주인 몰래 그 땅 일부를 쓰기 시작했고 공사 인부들 불러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단 점유죠. 땅 주인이 관리만 안 했지. 소유권은 똑똑히 있는 건데요. 저는 남편이 점점 더 성공이라는 이름 붙은 미친 열차에 올라타는 걸 지켜보면서 마음속이 자꾸 불편해졌어요. 이 사람 언젠간 큰 코 다치겠다.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아줘야 하지? 근데 인생은 참 웃기잖아요. 저도 그때까지 몰랐어요. 큰 코 다치는 그 순간을 제가 직접 만들게 될 줄은. 그리고 얼마 뒤 엄마 건강검진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랑 싸웠다는 걸 엄마가 다 아시잖아요. 저는 그때 솔직히 엄마가 괜히 부부 사이 안 틀어지게 하려고 남편을 두둔하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 딱 집 앞에 모셔다 드린 후에 엄마가 저한테 집에 잠깐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통장을 하나 건네주시는 거예요. 예, 너가 이것 좀 들고 있어라. 그때 시골 땅 팔고 남은 돈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거 남은 돈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왜 갑자기?
황서방 하는 거 보니까 사업에 미쳐서 가정 말아먹을 놈이야. 여자가 돈이라도 쥐고 있어야 위기가 와도 안 휘둘리는 거야. 너는 네 할머니 닮아서 멍청하게 믿다가 뒤통수 맞을 팔자니 이거라도 챙기고 있어. 그 말투가 잔잔한데 너무 날카로워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가 평생 지켜온 그 땅을 팔고 남긴 마지막 흔적을 저한테 쥐어준다는 건 진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날부터였어요. 제가 어디를 먼저 건드려야 할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게 남편이 한창 물류창고 부지 같고 씨름하던 게 떠올랐죠. 길이 없어서 매번 미친 사람처럼 골머리를 싸매던 그 땅. 제가 그 땅을 사면 일단 남편 사업에도 법적 공방이 안 생길 테니 안심이고 나중에 남편과 사이가 틀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무기를 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 길부터 내가 쥐어야겠다. 근데 솔직히 저는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시가, 평수, 그런 말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거든요. 그래서 엄마 조언 좀 받으려고 엄마 손을 붙들고 그 땅 주인한테 찾아갔어요. 그 집 앞에 딱 서 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엄마가 갑자기 소리치더라고요. 어머, 김 선배 아니여? 그 순간 저는 입을 딱 벌리고 말았어요. 그 땅 주인이 엄마 고향 선배였던 거예요, 세상에.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이거 영숙이 아니여? 선배, 여기 우리 딸. 얘가 부동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 상황이 되자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엄마랑 그 선배는 옛날 얘기하면서 난리가 났고 저는 옆에서 멍하니 서 있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선배님, 혹시 이 땅이 매매 계획이 있으신지 해서요. 제가 사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아이고, 그 예의 말아먹은 놈 와이프가 영숙이 딸인 줄은 몰랐지. 그땐 제 남편이 경우가 많이 없었죠.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땅 사려고 하는 건 남편이 아니라 저라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재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땅 주인이 마침 귀농 준비하면서 주변 땅을 정리하던 참이라는 거였어요. 완전 타이밍이 미쳤죠. 저는 엄마랑 눈이 딱 마주쳤고 엄마는 아주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배, 얘가 사고 싶대. 우리 딸한테 좀 팔아줘. 그려, 내가 땅을 팔기 싫은 게 아니라 예의도 없고 눈치도 없고 땅 사겠다길래 들어줬더니 대접은커녕 지가 뭐 선심 쓰는 줄 아는 인간이라서 안 팔았던 거요. 그 말을 시작으로 일이 진짜 거짓말처럼 술술 풀렸어요. 가격도 터무니없이 부르지 않았고 오히려 네 사정 알았으니 이 정도만 받으면 돼. 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느꼈죠. 아, 이건 하늘이 준 기회다. 그리고 저는 일부러 땅 주인한테도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뒤 그 땅을 구입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그 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 전체가 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이혼 서류를 제 앞에 툭 던지고 도장 찍으라고 했던 그날, 저는 서재에서 바로 그 등기 서류를 꺼내서 남편 앞에 내밀어 보여준 거죠. 남편 얼굴이 그걸 보는 순간 싹 무너져 내리는 걸 보니 이걸로 아주 속 시원한 복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 표정을 딱 10초 정도 감상한 뒤에 조용히 짐 몇 개 챙겼어요. 남편은 뒤에서 벌벌 떨면서 영지야, 잠깐만, 이게 뭐? 이러고 있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바로 그 땅으로 갔어요. 뭐 대단한 걸 하려고 간 건 아니고 그냥 장화 신고 흙부터 채웠죠. 손으로 한 삽 한 삽 퍼올리며 땅을 고르고 그 위에 작은 나무들을 심었어요. 여기가 이제 내 땅이다라는 걸 눈에 딱 보이게 만드는 작업이었죠. 며칠 뒤엔 울타리까지 둘러버렸어요. 나무 보호용이라고 말하면 그만인 딱 그 정도 크기의 펜스요. 그걸 치고 나니까 거기가 완전히 제 공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남편의 세상이 틀어지기 시작했죠. 진출입로가 막혔다는 걸 깨달은 남편은 진짜 불난 사람처럼 저를 찾아왔어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공사 한창인데 출입로를 왜 막아? 막다니, 막은 거 아니야. 나무 심은 거지. 내 땅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손가락으로 울타리를 가리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거 엄연한 통행방해야. 통행권을 침해한 거라고. 당신 우리 회사 변호사들이 얼마나 유능한지 모르지? 법적 대응하기 전에 치워.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배꼽까지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왜 그 땅에 나무를 심었는지, 왜 울타리를 쳤는지 이미 다 계산해둔 거였거든요. 저는 남편이 이딴 소리까지 할 줄 알고 부동산 자문까지 받아놨었어요. 전문가 말이 아주 명확했어요. 법원은 그 땅을 누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 중인지를 먼저 본다고 했거든요. 내가 그 땅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 땅 주인이 전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불만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무를 심었어요. 식재는 명확한 점유 행위니까요. 울타리도 나무 보호용이라고 하면 합리적 근거가 딱 서는 거죠. 저는 그걸 남편에게 아주 천천히 설명해 줬어요. 이건 내 토지이용이야. 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출입 제한은 정당한 사유지. 난 내 땅 위에 당신이 통행하게 허락 안 할 거야. 남편 얼굴이 그때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만약 남편이 이제 이 땅을 통째로 산다고 해도 저는 그 땅을 절대로 남편에게 넘겨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 남자가 아무리 얼굴을 찌푸리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공사가 중단돼서 손해가 얼마가 된다느니 시간이 얼마가 없다느니 난리를 쳐도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죠. 남편이 원한다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때는 제 손 붙잡고 살려달라고 울던 사람인데 제게 이혼 서류 던지고 그깟 땅값 준다며 욕하던 입에서 나오는 부탁이 무슨 값어치가 있겠냐고요.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 순간 저는 이미 그 인간을 제 원수로 삼았으니까요. 남편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저도 동시에 그 사람을 버린 거였거든요. 그렇게 저랑 그 인간은 결국 이혼까지 마치게 됐죠. 이혼하고 나니까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전 남편 사업이 눈에 띄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거래처에서 먼저 연락 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끊기고 계약이 밀리고 사람들의 태도도 싸늘하게 변해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죠. 물류창고 공사는 결국 중지 처분을 받았고 창고 완공 날짜 맞춰서 들어오기로 했던 자재들까지 전부 스톱 상태. 그 자재들이 줄줄이 묶이면서 그걸 기반으로 받은 대출도 함께 얼어붙었어요. 대출이 막히면 그 뒤에 연쇄로 터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인건비 체불, 외상 회수 불가, 발주 중단, 신용도 하락, 사람 하나를 조용히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옥죄는 과정이거든요. 전 남편이 이미 겪어봤던 절망일 거예요. 친구한테 들었는데 전 남편이 건설사 몇 군데랑 계약 파기 났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야, 네 전 남편 요즘 얼굴 보면 깜짝 놀란다. 사람 하나가 저렇게 빨리 늙을 수 있어? 그 말 들으면서도 저는 그냥 아, 그래? 하고 말았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좀 아팠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같이 울고 웃고 한 사이니까. 근데 지금은 진짜로 아무 감정도 안 생기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식을 수 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이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나길래 보니까 전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거리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새로 구한 집은 어떻게 알아서 찾아온 건가 싶어서 소름이 오소소 돋는 거 있죠. 잘 보니까 매번 잘 단장하던 머리도 잔뜩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퉁퉁 부어서는 저한테 또 빌더라고요. 영지야, 나 좀 도와줘. 그래도 우리가 예정이 있잖아. 그 땅 문제만 해결해주면 나 진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 말 듣는데 목구멍에서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나오더라고요. 예정. 그 사람이 정을 찾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일에 미쳐서 저는 항상 뒷전이었고 힘들면 울고불고 매달리다 성공하니까 바로
촌스럽다, 매력이 없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그 입에서 정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너무 아이러니해서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당신 도와줄 바에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뿌리겠어. 제가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했는데 그 말 듣자마자 전 남편 얼굴이 확 뒤집히더니 갑자기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미친년. 너가 내 인생을 망친 거야. 너 같은 년 만나서 내가 이 꼴이 된 거라고. 왜 나만 당해? 너도 같이 망해야지. 술 냄새에 섞여서 씁쓸한 절망과 악취가 같이 밀려오는데 정말 사람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손짓이 거칠어지고 제가 뒤로 물러나자 발을 질질 끌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한때였고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저를 향해 욕하고 소리 지르는 다른 짐승 같더라고요. 경찰이 와서 전 남편을 떼어내고 저는 그날 마지막 경고도 해줬어요. 한 번 더 찾아오면 접근 금지 신청할 거야. 알아서 해.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자기도 알겠죠. 이제 제가 그 사람 삶에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 무릎 꿇고 매달려도 다시 울어도 저는 두 번 다시 손을 잡아줄 마음이 없다는 걸 조금 떨어져서 다시 보니까 그때 진입로 땅을 사둔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이혼 서류 던지며 저를 모욕하던 그 순간부터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네 바닥 좀 제대로 보여봐.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그 결심을 제가 이뤄낸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하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제가 산 그 땅은 언젠가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팔 수도 있겠죠. 땅이란 건 돌고 도니까요. 하지만 단 한 사람, 전 남편에게만큼은 절대 영원히 어떤 상황이 와도 안 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고 제 손으로 지켜낸 제 인생의 경계니까요.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붙었든 말든 이제는 그게 저를 미끄러뜨리는 단어도 아니고 부끄러운 표식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거 저는 더는 기죽지 않고 살 거예요. 무너진 적이 있으니까 다시 세울 줄도 알고 한 번 뒤통수 맞아봤으니까 두 번은 안 맞을 수 있고 이제 누구의 그림자 밑에서도 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 제 옆에 자연스럽게 서서 저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1순위로 여기는 사람을 만나볼 수 있겠죠. 누구랑은 다르게요.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제 땅을 잘 지켜놓을 겁니다. 제가 다시 일어나는 동안 그 땅도 묵묵히 제 편으로 남아있을 거니까요. 여기까지 제 경험을 함께 나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